준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시적절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국민 주권 시대가 출범하게 되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탈세과 현상과 맞물려서 한국의 극우 기독교의 탄생의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민주주의 회복 복원력을 2024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망으로 점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게 오늘 많은 용어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마이크 켜시고 편안한 말로 우리 김전호 목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사실 아까도 이제 그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사실 팍스 아메리카는 아, 식민지주의와 결합돼 있었잖아요. 네오 콜로니얼리즘. 그래서 사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많은 한국의 민주화운동, 특히 대학생들로부터 굉장히 혐오적인 이념이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데 지금 세계 평화를 다시 트럼프 2기를 맞으면서 트럼프가 좌지우지하는 트럼프식, 예, 이 휴전, 그다음 트럼프식 평화 협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 사회 자체 내에서 지금 혐오주의를 양산하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서민 경제는 저희가 정말 힘들게 견뎌내고 있고 또 미국 정치계에서 민주당이 너무나 무능하고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 엊그저께 화요일 날 아, 뉴욕 예비선거에서 뉴욕 시장이 33살 우간다 출신 인도계 무슬림 시장이 예, 쿠오모라는 지난 그 뉴욕 주지사, 성폭행으로 낙마했던 그 주지사가 빌 클린턴이 지지했고, 뉴욕의 억만장자들이 계속해서 그 쿠오모를 지지하고, 진보 언론과 시온주의자가 끊임없이 반단위를 씹었는데, 그 우간다 출신 인도계 무슬림 시장 후보가 33살이에요. 래퍼였어요. B급. 근데 지금 예비선거를 1위로 당선됐다는 그래서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은 있다. 세계적인 현상에 반대하는 하나의 현상인데 아무튼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철석 선생님 마이크 키셔서 말씀하시죠. 예, 종전 이후에 그 박스 아메리카는 미국이 그 세계 경제를 집권하면서 나타난 하나의 그 어떤 새로운 사조였죠. 그 박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박스 아메리카는 분산 복합체가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나름대로의 그 냉전 시대를 이루어 가면서 분산 복합체로서 그 무기를 팔고 무기에 의한 그 새로운 산업 체제를 그 경제계와 군과의 어떤 합동 작전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가 그것이 아 그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면서 미국에 대한 그 경제 기조라든가 그런 것이 급격하게 무너져요. 오히려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복합 체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콘스탄틴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네 명의 왕이 로마에 있었는데
아, 콘스탄틴은 이제 그 서쪽을 지배하는 왕이었고, 동쪽을 지배하는 리키니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 네 명의 왕이 지배했었는데, 콘스탄틴이 이제 한 명의 왕을 제거하고, 리키니우스가 이제 그 동쪽에 있는 왕을 제거하면서, 로마는 두 명의 황제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당분간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동쪽에서는 상당히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콘스탄틴이 전략적인 이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는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략적인 이점에서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로마에서는 종교 두 개가 상당히 많은 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기독교는 빈민층, 서민들을 위한 것이고 귀족과 왕족들은 주로 이제 미트라 교회라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라신도 숭배하고 그다음에 그 이 송아지 신 있죠. 황금을 숭배하는 그런 신인데 그 신 자체가 서로 간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예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트라 교회에 대해서 달래기 위해서 그 재림하는 것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그다음에 탄생일도 그렇고 이 미트라교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트라교를 이 동로마,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로마 제국이 아직 동로마 제국까지는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 콘스탄틴 왕이 리키니우스 왕을 저쪽 그 아르메니아 쪽에서 쫓아가가지고 그 교수했을 때 그 기독교인들은 그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썼어요. 약 4만 권이라고 라고 썼는데 거의 다 이제 허무맹랑한 그런 그 종교 그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것이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약 13,000권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주교라든가 대주교들이 그 새로운 그 왕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그들과 같이 어떤 그 정경 유착을 가지면서 이러한 종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명의 그 대주교들이 그 종교 그러니까 경전을 심사를 해가지고 많은 경전이 없어졌어요. 뭐, 11,000여 권의 경전 중에서 그 아니, 기독교, 이 예, 얘기가 너무 옆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쭉 여태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그 전체적인 타당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러니까는 20세기에 와가지고 미국이 그 전체적인 미국은 그러니까 그 성경의 국가인데 그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까지 이것이 이어지면서 이 개신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종교적인 그 어떠한 그 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물론 우리 그 저기 발제자님께서 하신 얘기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얘기가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 자체가 그 극우가 되는 것은 이 엄청나게 많은 SNS, 특히 카톡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세뇌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는 20대 청년들과 나이 드신 그 노인들한테 그 경제적인 특혜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어떤 극우적인 자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그 힘을 갖기 위한 그런 것을 이 일부 대형 교회들이 그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지속하면서 그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20대 남자들하고 그 특별한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70대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극우적인 아니면 거의 파쇼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지만 제가 주변에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카톡으로 인한 것이 매일 날아오니까. 그 이해됐습니다. 철석 예, 선생님, 그래도 사실 물론 지금 이제 교회사적으로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 공인에 둘러싼 예를 드시면서 그 예, 매스미디어, 근데 이제 김준호 목사님께서도 이 그 거대한 대전환의 이후 두 번째가 바로 매스미디어가 등장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실 강조점은 매스미디어가 줬던 우리라는 그 인식, 자아인식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충적으로 충분히 연결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분, 아무튼 그 점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가 그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 2030 신남성, 이대남, 그 다음에 70 이상의 노인층의 자아인식과 자아인식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충분히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순상 선생님,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뉴욕 뉴저지 민주화 운동의 데모신데요. 다 앞으로 좀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마이크 키셔가지고 발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뭐 전 그렇게 확실한 그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그리고 저기 뭐야 모든 개념들이 굉장히 상대적인데 어떤 쪽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념이 되다 보니까 아직 제 나이가 75세인데도 도대체 이렇게 정확한 개념 파악이 안 돼서 늘 그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김수 선생님, 여기 우리 정숙자 목사님 90세에 진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아주 영입니다. 막내점으로, 여성에서는 막내로 가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우리 치성수 목사님, 그래도 마이크 켜시고 오늘 21세기 거대한 전환의 틈새에서 극우주의가 출현하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의 분석에 대해서 좀 한 예. 말씀 해주십시오. 목사님 뭐 분석은 뭐 평할 것이 전혀 없고 그거야 뭐 연구한 결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의 역할, 저는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음, 지난 그저께 화요일 날 이정만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는 것에 참여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오시는 그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이 정말 진지한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게 그 어려운 공부를 뭐 재미도 없고 그런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세요. 정말 우수한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어떤 한계를 느꼈냐면 그 분위기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올바른 판단력은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그러나 교회가 인볼브 되는 것은 좀 꺼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만 교회가. 결국은 그분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의 이원화된 이 신학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별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변할 수가 없고요. 한국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앙과 세상의 이혼하죠. 세속에.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트럼프 선거에서 아미시가 전통적으로 투표도 안 하는 아미시가 80%를 투표했잖아요. 그 아주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 없다. 방법은 없고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거.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은 그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아주 좋은 또 그 예를 보여줬죠. 그래서 아주 기독교 그러면 의라는 거. 한마디로 의입니다. 어디나 기독교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의지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목사들 후배 목사들 교회 가끔 가거나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면은 구제불능입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고 이건 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빨리 망하는 방법. 그것이 예수님 도와주는 거고, 난 그것만이 한국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거라고, 발달에 공헌하는 거라고 보고, 기독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그거는 뭐 만몬이니까 한마디로, 뭐 현실적인 힘을 섬기는 거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지난 2달 전에 극우가 개신교를 만났을 때 그래서 21세기 극우주의와 한국 개신교의 이 사회학적인 분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참고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별히 책에도 웰빙 보수주의 그리고 후발 대형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도 아주 개척자적으로 굉장히 그 공헌을 많이 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한국의 그냥 개신교 코리안 컨저버티브 블락과 사실 후반을 대형 교회를 구분해 내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 개신교가 아, 그 선거연합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반세계화 이슈와 반공주의를 강하게 접속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한국 보수 기독교의 특징은 이제 뭐 어떤 분이 3가지 C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C가 네, 컨저버티비즘.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두 번째가 커뮤니즘. 그래서 반공주의자다. 세 번째가 컨슈머리즘. 그래서 굉장히 뭐 소비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도 본인이 그냥 CCC로 만들었을 뿐이지, 세계화 이슈에 대해서는 반세계화 이슈에 대해서는 반공주의를 강하게 접속하려고 해서 보수주의 선거연합에 적극 가등하지 않은 결과 보수주의 쪽에서 기독교를 연동해서 선거에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발 대형 교회 지금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메가처치 후발 대형 교회는 사실은 그 소속된 교인 수가 사실 감소되면서 조금 와해되는 게 굉장히 균형을 잡는 기울어진 이 기독교 교회 제도적 교회 지형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교인들이 지금 김진호 목사님의 분석에 의하면 이분들이 나와서 철새 교회가 되면서 계속 후발대 교회가 성장하는데 거기로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또 굉장히 힘든 거 아닌가. 사회학적으로는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2030 남성이랑 노년층 한국 사회에서는 요 얘기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그 한국 기독교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이게 그 극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 정광훈과 손연보, 예, 그렇게 이 극우적 경향을 띠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 반공주의에 근거하면서 그래도 미국식 민주주의 이 정권 교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러한 이제 대형 교회들 메가 처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남 주민교회처럼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홍남 주민교회에서 어, 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상징성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삭막한 개신교 판에서 뭐 몇백 개 안 되지만 그 100여 개 넘는 그 교회들이 정의평화 운동을 해오면서 인권 운동을 해오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 양심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 세력이 또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그런 세력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메가처치는 붕괴돼도 좋지만 더 나가서 어, 정가훈이 교회 그런 류도 갈수록 축소되는 게 좋지만 기독교가 이 정의평화 운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들이 그래도 좀 성장해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그 성장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저는 김준호 목사님, 김준호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규모라는 차원에서 보면 개신교가 21세기에 그 변동이 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이제 규모에서 받은 것은 중소형 교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 성향이나 리버럴한 성향의 교회들이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규모의 관점에서 보면 위기를 제일 심하게 겪은 것은 이제 그런 교회, 중소형 교회이고, 진보나 중소형의 교회인 것 같은데, 아, 이제 어떤, 그리고 성공하고 있는 것은 이제 후발대형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성공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후발대형 교회가 이제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송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법조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후발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불투명성으로 인한 소송들이 이제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현재 개신교가 겪고 있는 이제 위기 양상이어서 지금 상황을 보면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자들의 규모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는 우리가 볼 때 기대하고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규모의 관점에서 개신교의 의미를 볼 땐 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개신교의 비전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다른 관점은 이제 과거에 한국의 이제 민중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그 영향 관계를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어, 그 개신교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개신교가, 교회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좀 더 앞서서 행동하고 뭐 이런 측면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 가장 문제적인 집단처럼 알려져 있지만 또 그런 운동의 제일 첨단에 전선에 서 있는 것이 한국 개신교 신자들과 성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국제적인 컨퍼런스나 뭐
이런 그 모임에서 한국 개신교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에, 우리가 사회적 영향 관계에서 유의미한 집단으로 자리 잡는 것이 규모로서는 성공할 수 없겠지만, 개신교가 어떤 그 유의미한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은 그 구한말에 기독교를 스스로들 구국 기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기독교 인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구한말에. 그러나 창조적 소수였고,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과 뭐 김구 선생님 많은 이 민족 지도자들, 특히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서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이 기독교의 이 출애굽 그리고 모세 뭐 이런 구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 생각도 많이 있으셨고 또 제국주의에 반대하셨지만 저는 그분들의 종교적 성향은 기독교였다. 뭐는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늘 지금 뭐 대세가 종교가 아닌 영성. 그러면 영성의 필요는 우리 김상재 목사님도 그렇지만 아무리 체제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영적인 필요가 인간에게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 그렇게 되면 소위 우리말로 영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여기 신앙과 신학 사랑방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정만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숙전 목사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호 목사님 극우의 글로벌 움직임 감사히 잘 들었고요. 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더 축소돼야 된다. 그 아주 100% 공감하고요. 근데 지 목사님 좀 오해하시는 걸 해명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으로 사회 현실에 참여하는 건 안 좋다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이제 그 점은 나도 동일한다 이렇게 나도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2번 안 들어오셨다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다시 들어오셨는데요. 그 전에 그분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요. 제가 그걸 제지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안 된다. 교회 하나님 나라는 메타포지 그걸 어떤 체제나 공동체로 말하면 소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하고 논쟁 좀 하고 나가신 걸 제가 설득을 해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그 말씀을 이제 교회 이름으로 사회 현실에 참여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동일하는데 교회가 참여하는 건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나도 그 교회가 정치 현실에 나가는 게 정광훈 같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그 점은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전체 우리 분위기가 그런 줄로 하시는데 그럴 건 아니고요. 저도 계속해서 교회가 개토화되는 거 계속 제가 그 페북에 4년을 그걸 썼고요.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그 교회의 극우화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고등학교 사회교사 한 그 교회에서 들었는데요. 이명박 때 사회교과서가 개편이 됐는데요. 그 프랑스 시민혁명이나 영국의 권리장전, 동학 뭐 이런 그 시민혁명 분야가 전부 빠졌대요. 전부 빠지고 그 법질서 강조 뭐 이런 거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그렇게 개편이 된 그 젊은이들에게 교회에서 설교가 이제 애국심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미래가 불투명한 아이들에게 어떤 그 이상한 자존심 같은 걸 주면서 설교가 그렇게 극우 설교를 목사들이 해서 그 애들이 그렇게 극우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교육 당국이나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차세대 예, 교육. 특히 우리 김준호 목사님
주변에 있는 많은 네트워크에서 특별히 이번에도 그 새로운 책이 출판되죠. 그래서 우리라는 이념들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나 하는데 정체성과 이 2세들의 특히 차세대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 기독교 자체는 저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 운동이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중심의 기독교는 저는 그 부분에서 교수님 그거 합니다. 목사님 찬성합니다. 절대 이미 대교회 중심 교회가 된 후부터 우리 교회가 그냥 망가져 왔기 때문에 결국은 소수 교회 운동으로 바꿔야 한다. 만일 한인교회에 좋은 것은 조금씩 인원수가 늘어나면은 교회를 다 작은 교회로 나누어서 이름이 다른 한인 교회가 여러 개가 생긴 그거는 아주 괜찮은 생각인데 지금 목사님들의 생각에 자기가 거기에 주인이다. 결국은 왕이 되고 싶은 목사들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예수가 살았던 삶을 그냥 믿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간다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교회 속의 왕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배하고 싶은 목사들이 그대로 살아있느냐. 이것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분들이 그런 말을 목사님한테 못 하시겠죠. 그런데 평신도분들이 정신 차리시고 정말 교회는 지금 새로운 교회로 예수가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도 그 사람을 하나는 뭉쳐서 내 사람이다. 너희들만 내 사람이다. 이런 식의 그거를 안 했습니다. 예수 운동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다시 거기로 가서 예루살렘의 신전로 가서 거기에서 고침을 받았으면은 거기에서 다시 자기가 이렇게 고쳐진 것을 보이고 말하자면 내 사람, 내 교회, 내라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숙자 목사님 지적도 우리가 함께 특별히 한국 제도교회 내에서 남성 목사님의 지도력, 그다음에 목회 철학이나 가치관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 운동 정신과 상당히 상반된다. 거기서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시죠. 역시 오늘 귀한 강의 감사하고요.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은 이 세계사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한국 개신교에서 거구화가 상당히 주류적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 개신교회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박사님의 어떤 뭐 대안이랄까요? 어떤 견해가 있다면 들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거구화도 사실은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떤 그 정신분석적인 무의식이나 본능으로 이해하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대안이라면은 역시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같은 그 조건에서 사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거구화가 일면 먹히는 것은
본능과 무의식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먹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만 그것이 병리적으로 표출되고 병리적으로 휘발돼서 그렇지. 그게 이제 인간의 본능과 무의식과 연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기독교 어떤 미래 우리 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돼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한편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쪽으로는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그런 전망과 인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역시 똑같은 방식, 본능과 무의식과 연관시킬 때 사람들 어떤 출구가 보인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역시 본능과 무의식과 연관시켜야 에, 항구적인 반복이 가능하잖아요. 반복. 이 반복은 무의식과 관계에 있을 때 반복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보네포가 말한 성인된 세계 저는 할 말이 좀 있는데 보네포가 말한 성인은 저는 보네포가 못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인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 성인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또 더 어린아이가 됐거든요. 더 불안에 취약하고 실존론적인 그 위기에 취약하고 오히려 오늘날 우리 탈근대 시민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성인된 세계가 역설적으로 더 어린아이가 되는 이런 역설이 공존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더 어린아이가 된 이 역설적인 성인된 세계 역시 메타 종교가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종교적 본능과 욕망은 늘 뭐 같은 무의식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극우화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오히려 어떤 대안을 만들려면 역시 우리가 또 깊이 숙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인간의 그 동물적인 모습. 오늘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이해한 민주주의라든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든가 그다음에 도덕윤리,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 공론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필요 현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범 답안에 대해서 이제 필요를 느끼고 각 세계가 그런 측면에서 온 것도 많은데 그 역시 이제 그 모든 것의 그 문명에 대한 필요도 그래서 동물적인 본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역시 해답도 그 동물적인 동물화된 그 본능 무의식에서 출발하는 게 그것도 좋은 게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또 기독교의 가능성이 또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병리적으로 그 충동을 그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을 병리적인 경로로 휘발되고 소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신의학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또 소화하고 발휘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첫 번째 드린 질문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개신교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김준호 목사님, 한국 교회 역할, 21세기 극우화 시대, 그다음에 탈세교화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아주 이상적인 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아까도 말씀을 이정만 목사님 이후로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이제 그 정신분석학적 입장으로 김상재 목사님 질문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대남 2030 남성과 2030 여성 빛의 혁명의 주체로 등장한 여성들은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사회적인 그 반작용이 굉장히 달랐는데 그거 예를 들어줘서 좀 우리 김준호 목사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 생각에 한국 개신교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잘했던 거는 우리 사회가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에서 이제 이 돌봄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돌보는 장치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락돼 있는 곳이 있는데 제일 누락돼 있는 곳에 개신교는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는 정말 가장 놀라운 성과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빛, 빛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온 개신교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한국 개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까지 잘해온 거니까 지금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종교로 남아 있으려면 우리 시대의 이제 변화를 추동하는 집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이제 아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못했던 건데, 이제 거대한 전환을 얘기한 사람이 칼 폴란이거든요. 근데 칼 폴란이는 이제 뭘 해석하냐면 18, 19세기 자본주의가 일으킨 거대한 전환이 어떤 유토피아와 어떤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런 거 드러냈어요. 근데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있는 논리는 효율성의 증가라는 데 초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제기되는 이제 새로운 거대한 전환, 새로운 대전환 담론들의 핵심은 이런 효율성의 증가를 이룩한 체제가 만들어낸 위기는 위험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어떻게 에,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 생태계라는 것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다른 존재하는 것들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또 혹은 이 자본주의 혹은 세계화가 만들어낸 양극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극화를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이 새로운 거대한 전환 담론의 이제 중심 논리인 것 같아요. 모든 어, 주장들이 되게 여러 형태의 주장들인데 그 주장들을 실험점은 이제 그런 위험을 감소시켜야 된다 이런 게 초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극우주의가 현재 우리가 어, 접하고 있는 위험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극우주의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극우주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남성 청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청년층들의 문제인데, 이제 극우주의 논리는 되게 어떤 거냐면, 절망이 증오의 감정으로 전환되고, 증오의 감정이 공격적 행동주의로 전환되는 것들이 이제 극우주의적인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격성과 증오 이면에 절망의 감정이 있는데, 그 절망의 감정을 우리가 읽고 거기에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될 고민은 왜 갑자기 20대 남성층 혹은 10대 남성들이 갑자기 이 증오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됐는가? 우리가 미스테리한 거예요. 몰라요. 추측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탐사 보도하겠다는 이제 미디어 그 기자들이나 이제 그 탐사팀들한테 제가 계속 이 경로에 대한 분석을 좀 하면 좋겠다. 어떤 경로로 그거가 되는지. 근데 아직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어서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짐작만 할 뿐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이제 교회가 짊어질 일은 아니고 다만 절망하는 청년층들한테 훌륭한 종교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설득력을 가졌던 종교는 신천지였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 훌륭한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이 특히 언더클래스 청년층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어요. 그들에게 친구가 됐고 그들의 절망한 사람들한테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제시해주는 어떤 종교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저는 이제 그런 소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동력을 좀 배울 필요가 있고 또 그 소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종파에 대한 적대감으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일종의 절망하는 청년층들을 일단
이유와 양상을 묻지 말고 이제 이 끌어안는 측면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화하는 종교가 대화한다는 건 우리가 다가가야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이제 노년층들 같은 경우도 주로 70대 이후의 남성 노년층들이 주로 분노하는 노년층들인데 그들은 이제 좀 분석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석에 참여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년층들은 한국 사회에 586 담론이 이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 전 세대의 존재의 가치를 에, 그 어떤 적폐라고는 이름으로 이렇게 없애버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대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돌봄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다른 시민사회 다른 영역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20대 남성 여성의 차이는 이제 주로 온라인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집단적으로 온라인 세대가 왜 한국에선 남성 여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게 나타나는가? 이런 차이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한국이 제일 극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극심한 것 중에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또 가장 강력하게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한적이지만 남성 청년층들이 이제 그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소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소비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주로 게임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성 청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 청년들보다는 남성 청년들에 특화된 게임들이 개발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 게임은 게임 주변에 이 친구들의 가십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십방들에서 이제 유통되는 담론들을 통해 보면 되게 이제 그 청년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커뮤니케이티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게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게임은 어,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하거든요.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할 때 승리해요. 그래서 되게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감각이 발달하는데, 에, 그, 이제 그런 가십방이나, 그 게임방들은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아서 서상 능력이 떨어져요. 그 서상 능력이 떨어지면 대학교에서 과제물을 낼 때 되게 좋은 과제를 잘 못 내죠. 자기의 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 학교에서 강의해보면 지방대학 남학생들은 되게 언어적 서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여자 청년들은 되게 서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주로 그것은 제가 보기엔 팬덤 현상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덤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사랑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장치예요. 팬덤은 이를테면 팬덤 스타는 어,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기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 성품이 어떻든 간에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장을 하고요. 근데 팬덤은 그것을 모방하거나 이제 과시하면서 하거든요. 그걸 제가 사회적 착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착함을 연기하면서 이제 그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자기가 추앙하는 스타가 위기에 처할 때 스타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서사 능력이 키워져요. 굉장히 그래서 여성 청년들은 서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적인
어떤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제 공론장에서 남성 청년들은 도발적이고 설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이제 나타난 반면에 여성 청년들은 좀 더 이제 소통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걸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청년들이 사회적인 경쟁에서 유리해서 이제 여성 청년들이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공론장에서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연결됐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여성 청년들의 양상은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막 연구하고 있거든요. 젊은 여성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이런 연구 성과물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우화된 남성 청년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논의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그 논의되는 것은 이제 그 남성 청년들의 생태학이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그, 이 사회적 패배자로 만들어내는데 그 어떤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그 같은 청년들 세대의 젠더 간의 이런 심한 불균형 상태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이 위기를 이 비대칭적인 양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남성 청년들한테 공격성을 약화시키고 소통 능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이제 노력과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김성공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 이게 얘기를 한다면 며칠 전에 그 우리나라 그 K-팝 뮤직 하는 친구들이 그 무당이 악기를 쫓아내면서 승리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미국에서 1등으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미국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1등으로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문화 세계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 20대, 30대들의 문제점,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이 머리가 둔해지거든요. 근데 여자 친구들은 그 사이에 공부를 다 해놓고 출세라기보다도 다 다른 다음 단계로 진출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과연 남자들이 열패감에 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BTS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군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유보한, 저지당한 그 감정,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는지, 그걸 소화하면 20대, 30대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소화하지 못한다면 20대, 30대들로 하여금 그, 보수화, 극우화하는데 우리가 방치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호 목사님께서도 그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적 배제나 열패감, 이 속에서 20대 남성들은 온라인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한 번 실패하면 루저가 되면 결단코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안 보이는 절망 세대가 20대 남성이 아닐까. 근데 이 20대 남성에게 이 사실 증오나 혐오를 입혀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온라인 게임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사회와 동떨어진 미국에서도 그 제 아내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10대 초반의 남자아이가 이제 한국의 대선 후보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어떻게 전과자가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세상입니다라고 남자아이가 말한 반면 여자아이는 그 자기가 속한 그 청소년 리더십 단체에서 한국 극우 장로가 이제 건국 전쟁처럼 이승만을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에세이를 쓰면 장학금을 주는 그런 에세이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승만이라는 존재는 칭송할 존재가 아니다. 자기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써서 그 다른 남자 아이들보다 반대의 논조로 이 사람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수치스러운 한국의 대통령이다라고 글을 썼다는 거죠. 그 장학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미국에서도 굉장히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그 튜러링을 배우는 학생들의 단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사실 어떻게 전과자인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는 거죠. 전과자가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세상이에요라고 하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그 부모로부터 학습된 이제 증오 혐오가 그 학생의 머리에 이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 신천지로 가버린 신천지에 빼앗겨 버린 신천지가 할 수 있으면 한국에 얼마든지 제도적 교회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제가 김진호 목사님께 마지막 발언에 기회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재용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도 이렇게 관찰하시고 참여하시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030 여성에 대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저는 남자는 제가 그냥 구시대적으로 들었던 이유는 항상 남성은 그 ethics of justice 그래서 옳고 그름 시비를 분별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 여성들에게는 ethics of care 돌봄의 윤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제가 기르는 강아지와 그다음에 저희 90세를 넘은 우리 장인어른이 저를 찾기보다는 제가 더 기능을 많이 하는데도 저희 아내를 찾거든요. 우리 장인어른도 딸이 오면 손을 꼭 잡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훈련받은 이 옳고 그름의 원리, 장인어른을 향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간섭은 특별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이제 그 인생 노년에 늙고 병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배제나 열패감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 마무리 발언 부탁하기 전에 혹시나 우재영 목사님 혹시나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처음 참석해서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꺼내면 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뭐 네. 목사님, 그 말끔하게 저희가 이 토론이 끝나면 뒤풀이 담화 시간이 있어요. 녹화가 끝나고 그때 충분히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환영합니다. 이 얘기를 그래도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뒤풀이 담화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호 목사님 21세기적 거대한 전환의 틈새에서 극우주의가 출현하다 오늘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목사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변명 하나 드리면, 제가, 그러니까 남성 청년들이 여성 청년들보다 불리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성 청년들이 뭐 비교하자면 제가 볼 땐 더 불리한 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성 청년들이 그 불리함, 지금 이제 과거보다는 좀 더 이제 압박감을 더 받고 있는 이 현상을 태행적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지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변화를 구조적으로 읽어내고 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그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여성 청년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을 많은 여성 연구자들이 연구하면서 문제들을 이제 해석해내고, 이제 하는데, 그 남성 연구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확연하게 이런 현실 문제를 읽고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이제 그 어떤 젠더적인 비대칭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현상들을 읽어내는 데서의 어떤 게으름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